네, 오늘 시작의 수급과 이슈, 모멘텀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7중 투자전략실 시작할게요.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이성훈 부장,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투. 성투. 네, 우리 시장 좀 산타 랠리를 기대했지만 연말은 반대로 인내심 테스트 구간이 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이 하락을 기회로 활용해 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먼저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을 통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수급본부 첫 번째 종목은 APR이고요. 두 번째는 KT입니다. 먼저 APR부터 키워드 열어주시죠. 외국인과 기관이 2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상태죠. 시장 전반은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음에도 이 종목은 산다. 어떤 의미일지 첫 번째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성웅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APR 실적으로만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높아지는 영업이익률에 주목하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장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시장 방어 역할을 좀 해준 하루이기도 했잖아요. 특히 APR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성웅 의원이 좀 자세하게 어느 정도의 가이던스인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APR은 철저한 실적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도 제가 항상 APR을 몇 번을 추천을 했었어요. 근데 APR의 여러 화장품 쪽이다 또 의료 쪽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의 가장 큰 서두는 APR의 주가가 실적으로 주가가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좀 반영되는 부분은 저는 키포인트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안에 당연히 매출 1조 원 돌파는 당연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역시 핵심은 메디큐브죠. 메디큐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당연히 메디큐브의 그 어떤 이 홈뷰티 기기가 여러 소모품이나 이쪽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해 안에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주가가 거의 올해 올 초 대비해서도 4배, 5배까지 올랐잖아요. 네. 지금 11월 달부터 주가가 약간 보합 상태에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올해까지의 실적을 내년에도 이어간다라는 보장은 이거는 실적으로만 또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판단되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여러 다른 여러 환경 외부를 도입해서 하기에는 APR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실적으로만 주가 같기 때문에 역시 실적으로만 내년에 실적 평가하고 그 부분이 주가가 간다라는 정의하에서 APR은 접근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이미 3분기 때 거의 1조 원 수준까지 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서의 1조 원 돌파는 당연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 쪽에서 성과가 더해진다고 한다면은 이 매출은 올해 이상은 당연히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말은 올해까지의 4배, 5배 주가 상승은 내년에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주가 수준 이상으로 주가는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이 어떻게 보면은 APR이 지금은 화장품 쪽으로만 분류된다고 한다면 화장품 안에서 시가총액 1위가 됐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정직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APR은 지금 현재 강하게 어떤 좀 매수 관점도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한 가지 리스크를 꼽자라고 한다면은 이 메디큐브에 대한 좀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잖아요. 네. 화장품 쪽에서의 실적의 대부분을 메디큐브가 차지하고 APR에서도 메디큐브에 대한 매출 부분의 의존도가 높은데 이 부분은 물론 지금 아마존 쪽에서의 판매나 봤을 때도 메디큐브가 잘 되면 당연히 좋은 거고 내년 실적도 이상을 평가되는데 그래서 이게 좀 모르는 것 같아요. 메디큐브 잘 될 때 한때 장사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잘 될 때 실적으로 많이 땡기면 좋은데 이거에 대한 의존도가 좀 많이 높은 거 저는 이거 하나 외에는 다른 부분을 그렇게 흠잡을 때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리스크를 이제 그 메디큐브에 대한 의존도에 대한 리스크를 말씀을 드리느냐. 너무 이제 좋다라는 것보다도 하나 부분은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APR의 내년의 숙제 같아요. 네. 실적에 대한 부분 저는 의심은 안 하지만, 이 메디큐브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은 이제 다른 이제 포트가 좀 분산이 되는 그런 과정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더 좋은 거죠. 올해의 그런 주가 상승률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을 또 어떤 위기를 또 이제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3분기에도 실적 뭐 1조 가냐 이런 얘기가 있긴 했는데 4분기 조 단위 실적을 낼 것으로 좀 예상하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메디큐브 좀 원브랜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좀 약점으로도 봐야 할 수 있다라는 좀 가능성까지도 제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훈 의원과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역시 화장품 덕분이겠죠? 네, 뭐 두 가지 다인데 이제 그 APR의 매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홈디바이스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제로모건 크림이라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가 되게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카테고리 중 베스트셀러에서 이제 10위권 안에 뭐 4개 종이 이제 포함이 됐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뭐 제로모건 이 패드를 비롯해서 PDRN 크림을 비롯해서 뭐 비타민 크림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홈디바이스도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은 화장품 쪽도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 젤리미스트도 인기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인기 많은 이 제품들이 APR에서는 굉장히 많다. 그리고 하반기에 만약에라도 미국 이제 그 해외 매출 비중이 미국이 사실 전년비 대비해서 막 2배, 막 3배 정도 올랐는데 그러면 내년에 성장 동력이 이제 미국이 일부 정체가 된다면 그리고 또 하나 리스크적인 요인을 하나 말했던 게 만약에 홈디바이스에서는 우리가 이 피부 미용 시장에서는 사실 이 클래시스는 소모품 교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꾸준한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APR은 너네 한 번 홈디바이스를 사서 이것을 재구매를 계속할 수가 있느냐? 근데 전자기기인 이상 수명이 2년 정도 돼요. 저도 이제 2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하나가 벌써 2년 전에 산 게 고장이 났는데 가격대가 예전에는 막 100만 원 이상까지 많이 높았어요. 저렴해졌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미니 같은 경우, 부서 미니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까지 있어서 사실은 재구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다. APR도. 그래서 한 번에 구매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또 하나가 이제 APR이 원래 11월 달 중순에 60일선 지지력이 굉장히 강하다가 한 번 이탈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클래시스가 원래는 이제 고주파 의료기 이 피부과에서 하다가 맞아요. 본인들이 나도 홈디바이스도 홈디바이스 냈잖아요. 쪽으로 진출하겠다. 그래서 볼륨어를 이용해서 어차피 고주파 비침습은 똑같거든요. 하는 방식이. 그래서 아마도 APR이 그러면 경쟁 상대가 나타났다. 원래 비상장사에서 경쟁 상대는 우리 유진 씨가 모델로 있는 듀얼소닉이라고 많이 아는데 그건 네. 비상장이거든요. 그래서 상장사 쪽에서 경쟁 상대가 많이 없었어요. 뭐 아모레퍼시픽도 원래 홈디바이스가 이제 생겼었는데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해서 군계 일학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흔들렸다고 하는데 저는 1년 정도가 지나봐야 사실 이 클래시스의 볼륨어를 이용한 홈디바이스도 뭐 초도 물량은 뭐 완판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경쟁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내년 정도로 우리가 포커싱을 맞춰보면 유럽 시장 진출을 합니다. 근데 원래 처음에 진출을 할 때는 B2B로 진출을 하겠죠. 지금 미국은 워낙에 인기가 많이 이 바이럴 마케팅이 있다 보니 바이럴 마케팅은 뭐 SNS라든가 후기를 통해서 많이 맞아요.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마케팅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APR이 마케팅 비용으로 약 20%를 써요, 매출에. 근데 그거를 돌파를 하고 영업이익 20%를 23%까지 나오거든요. 그걸 돌파했다는 얘기는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하나의 근거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APR이 아직은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유의미한 외국인들 대량 매수가 나타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4분기 영업이익 증권사 컨센서스가 한 1,100억 정도 나오거든요. 3분기 같은 경우는
증권사 컨센이 850억 정도 나왔다가 지금 960원으로 퀀텀 점프를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으로서는 아마 1,100억 원에서 그 이상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고점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박스권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외국인 수급이 좀 의미 있게 들어와 준 게 좀 포착이 됐고 영업이익 좀 1,100억 원대를 좀 넘는지가 중요하다 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럼 이제 다시 이성훈 의원부터 가격 전략을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지난주 공략주로 또 가지고 와주시기도 하셨잖아요. 네. 28만 원을 좀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지금 얼마 남지는 않은 상황인데 신규 접근 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이제 APR은 제가 이제 올해 한 2분기 때 정도 말씀을 드리면 약간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단기라는 게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며칠 후에 파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 두세 달 정도의 어떤 그 실적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제 APR은 이제 중장기로 바라봐야 될 시점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거의 이제 APR 이제 화장품과 관련된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제가 지금 다 봤을 때는 전부 매수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평균적으로 목표 주가는 당연히 30만 원 이상까지 하고 최고로 봐도 34만 원까지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APR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중장기적인 이제 관점으로 매수 관점을 해야 된다. 올해 상반기 때에 제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중장기적인 매수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증권사들의 가장 높은 이제 목표 주가는 거의 34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이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뭐 4분기 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한다면 추정치를 또 높여서 목표 주가도 당연히 상향할 거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수급적인 면, 뭐 차트상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매수 관점이 당연하고 그리고 목표 주가는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 뭐 30만 원 중반대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30만 원 중반대까지는 중장기적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좀 의견을 주셨네요. 그럼 이제 김성훈 의원님과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사실 APR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인데 또 생각보다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덜 오른 실리콘투를 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덜 오른 종목들을 발굴해 보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래도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좋을까요? APR하고 실리콘투를 비교하기에는 네. 저는 가치가 다르다. APR이 훨씬 더 그쵸. 높죠. 네,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화장품계의 쿠팡이긴 하지만 성장 동력이 APR만큼 그렇게 폭발적이지는 않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APR의 성장 동력, 그런 성장 잠재력이 더 크다라고 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수급분보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KT였죠. 기관이 3거래일째 순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이 약세장에서도 3%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연말엔 통신주라는 말이 월 초에는 안 통했는데 찐 연말이 다가오면서 움직이는 걸지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성훈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KT 조용히 매수를 할 때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스타링크의 국내 상용화에 따른 수혜주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연말에 통신주는 전통적으로 좀 보고 있긴 한데 전 김성훈 의원의 한 줄평이 약간 헷갈리거든요. 통신주 하면 사실 통신사와 스타링크 이 잠재적 경쟁사 아닌가요? 네, 잠재적인 경쟁사인데 결국에는 융합되어야 된다. 그렇게 네. 해야 되는데 KT의 계열사죠. KT셋에서 이제 국내에서 공식 스타링크를 재판매하는 이제 업체로서 선정이 됐고 SK 같은 경우도 지상망하고 위성망을 같이 이제 융합해서 쓰는 그런 전략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당연히 소비자층이 틀립니다. 예, 우리가 흔히 B2C라고 하는 개인 이제 이 구매자들은 어차피 요금제가 지금 스타링크가 도입이 되면서 78,000원 요금제로 세팅이 됐거든요. 근데 속도면으로 보나 뭐 최대 이제 그 mbps로 이제 우리가 계산했을 때는 동일해요. 지금에 쓴 휴대폰의 속도하고.
그래서 굳이 우리가 2만 원대, 뭐 알뜰 요금제도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7만 8천 원짜리 쓰면서 이 고액을 내는 바에는 기존 거를 쓰겠죠. 근데 해상 물류라든가 아니면은 의료 시스템으로 넘어갔을 때는 얘기가 틀려지죠. 왜냐면 우리나라의 특성상 뭐 해양이라든지 아니면 산악지대에서 이 통신이 터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마도 KT나 SK가 스타링크를 같이 쓰는 전략을 당연히 사용할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KT셋에서 고객사를 좀 보니까 뭐 KLC SM이라고 하는, 그리고 롯데물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물류 관련 기업들이거든요. 또 해상 기업들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고객사들을 B2B 개념으로 지금 계속해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셋톱박스도 한 뭐 100만 원대 조금 언저리긴 하지만 아마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비즈니스 기업들에게는 그러한 가격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예, 원체 이것이 통신망에 대해서 연결이 잘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KT가 오늘 오른 것은 저는 자율주행과도 좀 연결고리가 조금은 있다, 그렇게 네. 생각이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금 이 테슬라의 무인 이제 이 자율주행이 사실 공식화됐다고 오늘 발표가 되면서 자율주행 기업들이 워낙 반등을 많이 줬는데, 자율주행에서 가장 필요한 게 6G거든요. 통신이죠. 네, 네. 통신이죠. 통신이 끊어지면 인명피해로 연결이 될 수가 있으니 지금 KT하고 삼성전자는 상용 통신망에서 이제 무선망 기술 검증이라고 하는 AI 랜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검증에 얼마 전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차세대 6G 통신에 앞장서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상승하는 이유도 아마도 자율주행 모멘텀이라든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스타링크에 대한 판매율이 조금씩 이제 증가되는, 고객사가 계속 확보가 된다는, 나중에 이제 가격 요금제가 싸지면 당연히 이 소비자층에게도 이 스타링크가 어느덧 연결이 되겠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KT나 지금 SK는 차트가 조금 무너져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KT가 가장 탑픽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배당 수익률이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네. 3분기 600원 정도가 책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4분기 그냥 제가 나눠봤을 때는 2,400원 정도로서 현재 주가에서도 배당 수익률 한 5%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한 매력, 원래는 KT가 원래 배당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11월 달이 많이 오를까라고 생각했지만 통계적으로는 가을 시작할 무렵에 가장 많이 땡겨주고 있는 게 배당주인데, KT가 7월 달 이후에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건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원래 121선 이탈을 잘 안 했다가 9월 달 중순에 이제 121선 이탈하면서 그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나마 주가가 좀 꾸역꾸역 올라온 게 오늘 121선 저항대를 다시 돌파하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제가 KT를 좀 관심주로 들고 나왔고요. 지금으로서는 해킹 비용은 이미 이 주가에 선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4분기 실적이 3분기보다는 조금 감소될 건데 그 네. 부분은 이미 좀 반영됐다. 그래서 KT가 지금으로서 원래 인공위성과 뭐 스타링크, 스페이스X 거기에 관련주의 탑픽은 저는 뭐 스피어나 HVM 이렇게 좀 밸류체인으로 봤는데, 네. 대형주 단에서 하나를 뽑자면 저는 KT를 그래도 뽑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접근이네요. 다들 우주항공 쪽 종목만 찾으셨을 것 같은데 스페이스X, 뭐 스타링크 관련해서 KT도 좀 수혜주로 관련해 분류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성웅 요원의 좀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근데 오늘 KT 뉴스가 또 하나 나오기도 했잖아요. 이 대표이사 바뀐다는 내용도 나왔는데 호재인가요? 이제 CEO 교체, 호재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교체에 대한 이벤트가 없어야 어떤 이제 밸류업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 CEO 바뀐다고 하면 결국 이제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 어떤 그 변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민감한 게 바로 이제 통신주 같아요. 지금 현재 통신주들이 굉장히 좀 움직이지 않고, 여러 이제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다사다난했죠. 이 해킹 피해 같은 경우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 저는 호재성보다도 저는 이제 악재성에 대한 이벤트가 많았는데, 악재성 이벤트라는 게 이벤트가 다른 산업에 대비해서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쉽게
그 주가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올해 좀 있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제 통신주들의 이 경기 방어주, 배당주 이런 매력이 많이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묻히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올해 3분기 때 KT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 SK텔레콤, 뭐 SK텔레콤은 어쩔 수 없죠. 해킹 쪽에서에 대한 이런 그 피해나 또 이제 요금 인하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안 좋았지만 대부분의 3분기 실적은 KT도 그렇고 LG유플러스도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신주들은 연말에 예전에 비해서 연말에 그런 프리미엄은 많이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여러 이 뭐 CEO 쪽에서의 뭐 교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이벤트가 많이 없어야 통신주들의 그런 좀 제값을 12월 연말에 좀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좀 KT는 그나마 좀 통신주 3사 중에서는 제일 실적적으로 좀 안정이 좀 돼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SK텔레콤, 뭐 LG유플러스가 오히려 좀 기저효과가 더 내년에 발휘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저는 통신주들은 실적주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배당주 또 이제 경기 방어주 관점에서 이 바라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적은 저는 KT가 통신주 안에서 꼽으라고 한다면 KT지 지금 어떤 다른 산업 그 섹터에 대비해서 이 KT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좀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변동성 장세이고 지금 뭐 개별 종목들만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방어주적 성격을 보이는 KT가 좀 괜찮다라는 정도의 의견이라는 것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은 가격 전략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김성훈 의원께서 뭐 방어 배당 얘기도 해주셨고 자율주행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통신사 중에 탑픽이라고도 좀 찝어주셨잖아요. 지금 그러면 신규 접근한다면 가격 목표가는 좀 어디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현재 KT가 증권사 레포트를 좀 인용을 해보자면 PBR로 많이 접근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PBR이 지금 한 0.8배 정도의 수준에서 만약에 PBR 한 배까지 만약에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가 자사주 매가 그리고 이제 분류과세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작용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 동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한다면 PBR 1배까지 우리가 계산식으로 따지자면 한 7만 원대까지도 아마 TP를 좀 상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서도 저희가 121선을 오늘 좀 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과 함께 수급이 일부 이제 그동안에 좀 벗어났던 수급이 다시 유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유효하다라는 판단 하에서 목표 TP는 7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방어주 내에선 탑픽으로 좀 볼만한 매력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7만 원까지도 좀 눈높이 상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성웅 의원의 이야기도 조금 더 들어볼게요. 사실 뭐 고르라니까 골랐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럼 방어주 내에서 지금 통신 말고 좀 어느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뭐 일단은 좀 바이오 쪽에서의 그 실적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일단은 보는 것도 맞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그 KT가 제가 앞서서 서두에 말씀드린 조용히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또는 개별 종목처럼 그 주가 올랐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는 시점을 보고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는 조용히 좀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른 이제 말씀하셨듯이 경기 방어주로 접근한다면은 저는 이제 바이오 쪽에서 뭐 삼성바이오 로지스나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조금은 다른 투트랙 전략을 좀 사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슈본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KTNG, 두 번째는 LNC 바이오입니다. 먼저 KTNG부터 키워드 열어주시죠. KTNG 역시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이기도 하고요. 3분기에도 호실적을 낸 바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버렸는데 변동성 장세에 그래도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이성웅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KTNG 지금 시장도 그렇지만 이제 경기방어주의 어떤 좀 가장 전형적인 종목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저는 국내외 관련 담배 사업의 성장 스토리에 주목을 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TNG가 아까 좀 KT에서도 살펴봤듯이 사실 평소엔 정말 관심 없다가 이렇게 장이 흔들릴 때마다 좀 보는 종목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먼저 이성웅 의원부터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일단은 이제 뭐 전자담배 쪽 릴이죠. 릴 쪽에서의 성장성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제 해외 쪽에서 좀 불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이제 KTNG 제가 경기방어주의 대표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이제 실적으로 이 실적 주로서까지 더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약간 좀 그 전자담배 사용해 보신 시청자분들만 좀 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사용해서 증가나 어떤 뭐 충전 시간 뭐 단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신규 기기 출시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몇 년 전에 이제 필립 모리스와 그 협업을 하면서 해외 쪽에서의 이 NGP에 대한 이 전자담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판매 부분이 굉장히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스텝 판매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KTNG가 방어주 플러스의 실적까지 해외 실적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은 뭐 이런 부분이 오늘 KTNG에 대한 증권사에서의 평가가 그전에는 이제 KTNG가 방어주로서 이제 부각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여기에 이제 해외 실적까지 하면은 또 KTNG가 약간 음식료, 식음료 쪽으로 또 분류가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KTNG가 지금 각광을 받고 이 신고가를 쓰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해외 쪽에서의 실적이라는 게 저는 오늘 주가가 좀 올랐을 때 단순히 이제 해외 실적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제 해외 실적이 이제 달러로 들어오면은 좋네요. 네, 그렇죠. 환율에 대한 상승 효과가 이게 좀 더 KTNG 쪽으로 오늘도 수급이 좀 세게 좀 거래량과 함께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한마디로 이제 매출 구조가 수출 중심으로 간다면 이 음식료 업종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수출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삼양식품에 대한 효과 부분을 이 KTNG도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KTNG가 앞서서 이제 저는 이제 통전 경기 방어주라고 했지만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실적주, 해외 실적 이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시기이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경기 방어주로의 매력도 있지만 실적 또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제 올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또 환율 효과도 볼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김성훈 의원과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또 찾아보니까 요즘은 이 전자담배 말고 이 끼우는 파우치 같은 것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은 없죠. 안 됐는데 유럽에서 너무나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서 이번에 이제 KTNG가 스웨덴의 니코틴 파우치 기업 SSP 이제 ASP를 이제 인수를 같이 알트리아하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내년에 이제 이게 출시가 되는데 저도 금연을 아직 못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관련형 담배 중 전자담배를 좀 애용하고 있지만 만약에 도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무조건 이제 교체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KTNG의 매출 부분에서 국내는 굉장히 많이 정체가 돼 있고 해외 매출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홍삼 매출, 홍삼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매출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KTNG가 지금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어느덧 이제 올해 수익률만 봤을 때 40% 이상 사실은 올랐어요. 주가가 뭐 그렇게 좀 상승세가 뚜렷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이번에 박스권을 돌파한 것은 어찌 보면은 AI-발 이제 거품론에 따라서 경기 방어주의 가장 우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KTNG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돌파를 했다라는 건데 저는 그래도 실적의 부분이 4분기도 만약에라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다면 지금보다도 가격대가 아마 재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에서 이제 이 KTNG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배당 매력도 하면은 당연히 KTNG고 지금 실적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예상하는 배당 수익률은
주당 한 6천 원 정도 우리가 책정을 할 수가 있는데 6천 원도 시가 배당률로 계산해 보면은 5%에 근접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도 그 정도로 이제 배당에 대한 인상폭을 굉장히 크게 확대를 했다는 점도 KTNG를 매수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서도 우리 앵커님이 너무 잘 짚어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내년부터 있을 이 니코틴 파우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성장 스토리가 이어질지 여부에 따라서 KT의 주가의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그것도 상방향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파우치를 필립 모리스 좀 공부하면서 봤었는데 미국에서는 한 2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전자담배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또 이쪽에서도 아마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사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배당주도 잘 선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KTNG 같은 경우에는 그에 뭐 상관없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주 환원율이 40% 이상이 돌파가 돼야 그러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줄 수가 있잖아요. KTNG도 지금 이 주주 환원율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인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KTNG도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성욱 의원과 좀 가격 전략을 조금 더 세워볼게요. 근데 역사적 고점이더라고요. 지금 신규 접근 가능할까요? 우선 아까 앞서도 이제 배당 좀 얘기를 했지만 충분히 이제 배당 수익률은 계속 이제 몇 년 동안 6% 이상 유지를 하고 있고 몇 년 전부터 이제 1년에 2번 반기 배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에 대한 효과에 대한 그 상황은 다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규 매수 관점도 내일 시초가로 했을 때도 저는 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은 만약에 주가가 오늘 종가 수준 이상으로 시작한다면은 저는 매수 관점을 좀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 이후에 중장기적인 관점은 좋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연말까지는 저는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연말 한 8거래일 정도 남은 가운데 그래도 좀 매수 관점 유지해볼 만한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LNC 바이오였죠. 리투오의 점유율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 또한 2달가량 횡보한 후 12월 좀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구간에서 눈여겨봐도 될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성욱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새로운 스킨 부스터의 어떤 모멘텀이 작용하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진짜가 온다, 메가카티. 리투오뿐만이 아니고 이제 내년 정도면 메가카티에 집중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김성훈 의원이 일가견이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메가카티 과거에 좀 모멘텀이었던 게 이제 온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죠. 결국은 이제 최근에 지난주였죠. 8만 원대를 한번 돌파하고 나서 기관 수급 물량들이 일부 단기 물량들이 좀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리투오가 효과가 LNC 바이오가 좀 끝난 것이 아니냐. 그날 되게 의구심들이 많았었는데 금융 투자 물량들만 빠졌거든요. 이 리투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졌던 기관 투자자들은 연기금이나 투신 쪽, 사모펀드 쪽이었는데 이 단타 물량이 빠진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걱정 크게 없었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메가카티 쪽에 왜냐면 리투오 쪽을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사실 리투오는 한스바이오에 대해 셀르디엠이 이번에 9월 달에 출시를 하면서 제가 이제 비교를 많이 해봤는데 뭐 계면활성제 이슈도 좀 일부 있었고요.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는 피부 진피층에 넣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일부가 포함되면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사실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셀라디엠을 추천을 제 같으면 많이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가는 그래도 ECM이라는 하나의 특정 가치를 따져서 많이 올리고 있다. 근데 진짜는 당연히 LNC 바이오께 아직은 1년 이상이 좀 우리가 판별을 해봐야지 셀라디엠도 알 수가 있고 바이오비주도 셀라비온을 출시했는데 그거는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메가카티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LNC 바이오의 핵심 전략이 메가카티였고 메가카티 같은 경우는 미세청 공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골관절염이라고 하는 연골을 재생시켜서 이 무릎에 대한 관절을 좀
이 연고를 유도하는 그런 이제 제품인데 사실 지금 출시한 지가 4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이라든가 아니면은 60세 이상까지는 맞게 하진 않았는데 이것이 10년 정도가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 그런 허들이 열리고 최근 들어서 코롱티슈진이라고 하는 인보사, 과거 인보사죠. 그것이 이제 미국 3상에 들어가면서 맞아요. 워낙에 큰 인기를 얻었는데 골관절염에 관련된 무릎관절염 치료제가 아직까지 확실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코롱티슈진 이렇게 시가총액이 막 5조, 6조가 넘어서는 상황인데 LNC 바이오도 리투오는 하나의 성장 동력이라고 저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요. 핵심은 메가카트에 있다. 근데 2027년도에 아마 초도 물량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아직 승인 전이에요. 지금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메가돈 플러스라고 하는 유방 재건에 쓰이는 피부 이식제인데 그것이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해서 최근에 올랐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년도에 있을 내년 상반기 쪽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승인이 된다면 중국 공장 같은 경우에 지금 매출로 따졌을 때 1조가 넘는 그런 이 가동률이 100% 예를 들자면 그게 아마 2030년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고 리투오도 따진다면 저는 만약에 매출을 1조 2천억으로 잡았을 때 OP 마진 20%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3천억, 영업이익 3천억으로 따졌을 때는 주가의 지금 수준에서 그때 우리가 레포트 분석 전에 했었을 때도 네. 저는 6만 8천 원 레포트가 너무 싸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이유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플랜을 본다면 충분히 6만 8천 원도 접근 가격대가 좀 저평가돼 있지 않나? 레포트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최근 들어서 새롭게 나온 레포트를 보니까 뭐 12만 원대도 막 나오고 했더라고요. 근데 네. 당장 그 정도까지는 보시지 마시고 사실 상반기 안에 7만 원대의 가격대에서 리투오의 실적이 지금 이제 연간으로 지금 2만 5천 개, 월간으로 2만 5천 개인데 내년 하반기에 8만 개까지 이제 늘린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리투오가 지금의 예를 들어서 이제 경쟁 상대에 있는 리쥬란을 압도하고 있고 그리고 한 일주일 전에 리토파인이 나왔고요. 네, 리토파인은 신제품이 벌써 나왔어요. 신제품이 나왔죠. 왜냐하면 입자 크기가 작은 고통을 HB 줄여주는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HB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HB는 마취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건 마취제가 아니고 입자를 크기를 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자 크기를 줄였다는 것은 그 정도로 고도화된 기술을 갖고 이제 극저온에서 입자를 크기를 줄여야 되니까 그 기술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것을 발현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리투오 파이 말고 리투오 V가 또 나옵니다. 신제품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LNC 바이오 IR 듣는 줄 알았잖아요. 정말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그새 아까 6만 8천 원대는 아직 싸다라고 좀 해주셨는데 지금 7만 3,500원 구간에 좀 와 있거든요. 뭐 메가카티 모멘텀, 리투오 모멘텀까지 본다면 지금 구간에서 좀 소비재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신규 접근 가능할까요? 뭐 일단 분할해서 당연히 사야겠지만 네.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 TP에 대한 전략은 롱텀 전략이라고도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 뷰티 쪽에서는 APR하고 제가 LNC 이렇게 대안이 별로 많이 네. 없다라는 점 근데 그 대안이 너무나 강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성욱 요원의 좀 투자 포인트도 들어볼게요. 스킨 부스터 관심 좀 있으세요? 뭐 있죠. 근데 실적주니까. 실적 3분기 때 네.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네. 원래 그 전까지는 이제 LNC 바이오가 그 제2의 파마 리서치 맞아요. 이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근데 그게 지금 3분기 실적 나오고 파마 리서치 주가가 좀 떨어지고 LNC 바이오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제 제2의 파마 리서치에 대한 당위성이 지금 나오고 있고 리쥬란과 또 이제 리투오를 이제 비교하는 차트가 요새 굉장히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점을 봤을 때 물론 이제 지금 LNC 바이오가 약간의 뭐 ECM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 미용 쪽보다는 저는 약간 의료 쪽에서의 피부 재생 이 느낌이 좀 많이 좀 강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LNC 바이오와 이제 파마 리서치를 비교했을 때는 저는 약간의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피부 의료 쪽에서의 이 그 어떤 투자자 관점 또 이제 섹터의 순환매 관점에서 파마 리서치를 좀 팔고 LNC 바이오를 좀 사는 느낌도 좀 많이 들긴 하는데 근데 하지만 시장에서의 이 리투오랑 리쥬란과 직접적으로 앞서서 서두에 말씀드린 비교를 했을 때 리투오에 대한
그 긍정적인 그 데이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리쥬란이 어떻게 보면은 피부 의료 쪽 그 병원에서는 당연히 좀 그 상용화가 많이 돼 있는데 이제 좀 이제 리투어는 시작 단계인 것 같아요. 리투어 쪽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피부과에서 좀 시술 주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리쥬란과 비교하면서 많이 좀 그 시작을 한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LNC 바이오도 생산 능력을 진짜 몇 배씩 계속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3분기 실적이 그 실적을 증명했고 이게 4분기랑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제는 제2의 파마 리서치가 아니라 어차피 LNC 바이오가 지금 가장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LNC 바이오는 신규 접근도 그런 이제 장밋빛 어떤 전망만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좀 계속해서 좀 감안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역으로 이 파마 리서치가 어떤 그 시장의 기대치보다 좀 낮았던 그런 데이터가 나와 주가 떨어지는데 파마 리서치도 주가 좀 떨어졌을 때는 좀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담는 LNC 바이오와 파마 리서치 두 개 종목을 전부 다 좀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현재 고공행진하고 있는 건 LNC 바이오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통 강자였던 파마 리서치가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은 만큼 지금 구간에선 그래도 좀 눈여겨봐도 괜찮겠다라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멘텀 부부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한화시스템, 두 번째는 현대무벡스입니다. 먼저 한화시스템부터 키워드 열어볼게요. 구미 신사업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 구미 신사업장 실적을 뒷받침해줄 만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이성웅 의원부터 한 줄 평해 주시죠. 뭐 방산도 AI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저는 종전환보다는 마스가에 대한 기대감이 주목을 해야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종전 이야기 나오는데 방산이란 생각을 하긴 했는데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AI도 좀 묻어 있다고 봐야 되나 봐요. 그렇죠.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ICT인가 IT 어떤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하나 그룹 아래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뭐 그만큼 이제 뭐 방산 쪽에서도 저는 이제 그 변화에 대한 그러니까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또 몇 년 동안의 실적주로는 계속 부각받지만 하나의 좀 모멘텀이 되려면은 이제 AI 쪽에서의 그 관련된 어떤 기술이 접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도 AI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면서 일반적인 방산 어떤 그 제조업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그 중심이 바로 하나 이 시스템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의 어떤 군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뭐 지분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하나 시스템은 이 방산 쪽에서의 어떤 그 새로운 레벨업 또 이제 종목들을 골라야 그 종목들에 대한 슬림을 했을 때 하나 시스템은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안정적인 어떤 사업 구조, 그러니까 하나 그룹 안에서도 이 안정 사업 구조를 좀 영위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하나 시스템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도 그 직수출 여러 가지 부분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받지 않는 어떤 방산주로서 하나 시스템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하나시스템 또 스페이스X 관련 모멘텀까지도 좀 살아있는 상태잖아요. 신규 접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고 대응해 볼까요? 뭐 일단은 이제 하나 시스템의 실적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난 기업이 아니에요. 일반 방산 기업들처럼. 근데 이제 여러 좀 가능성 또 이벤트에 대한 성격으로 성장주로서 많이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럴 때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6만 원 정도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6만 원은 내년
1월 달, 2월 달에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1차적으로 목표 주가 6만 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시스템에 대한 전략 세워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대무백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미 로봇 산업 육성 기대감 속에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시장 분위기와는 다르게 정말 아웃퍼폼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가운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성웅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안정적인 로봇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약, 화장품, 물류 이 고객사들이 다양하게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노동력이 점점 더 이제 사라지는 분위기 속에 이 로봇 자동화는 좀 필수일 것 같긴 하거든요. 이 화장품까지도 이제 로봇이 만들어주나요? 그렇죠. 지금 오늘 사실은 로봇주들이 대부분이 하락을 한 이유가 아이로봇 파산 소식이 있었거든요. 네. 그 와중에서 지금 스마트 팩토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현대무백스인데 한국콜마하고 559억 정도의 물류 자동화 로봇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제작부터 설치 그리고 SI 기술을 내재화하면서 모든 스마트 물류 인프라 자동화를 지금 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무백스의 고객사는 뭐 쿠팡을 비롯해서 2차 전지 기업, 뭐 오리온을 비롯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엑스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 같은 경우에 작년 영업이익은 240억이었고요. 올해 3분기 누적으로 봐도 한 160억 정도 이익을 기록하면서 돈을 버는 로봇 회사들이 몇 안 되는데 그 중에서 현대무백스를 둘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 제가 단점을 딱 하나를 찾아봤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 하나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지만 현대 엘리베이터가 약 한 780만 주 지분을 뭐 처분한다는 계획이 일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현대 엘리베이터가 워낙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인데 주주 이제 그 환원에 대한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현대무백스를 막 팔려고 한다. 근데 네. 사실 지금의 주가 수준에서 보면 오버행 이슈보다는 워낙에 이제 성장 스토리가 이 현대무백스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이슈를 무색하게 할 만큼 주가가 상방향으로 지금 슈팅을 이제 노리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도 3월에 이제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는데 사실 노란봉투법 시행의 가장 핵심은 스마트 물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 아직은 휴머노이드는 미래에 이제 좀 그 꿈을 갖고 있는 내러티브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아마도 산업용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런 마진율을 보일 수 있는 하나의 핵심은 스마트 팩토리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현대무백스는 오늘 윗꼬리가 조금 달렸지만은 아마도 주가가 다음 주 정도에는 눌림목이 일부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현대무백스에 대한 관점을 또 매수 관점으로는 굉장히 유효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실적을 겸비한 펀더멘탈을 겸비한 몇 안 되는 로봇주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휴머노이드보다는 가시화될 수 있는 좀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이기도 하고 실적 관련한 경우에도 숫자로 구체화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눌림목이 나올 때 공략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럼 눌림목 좀 60일선까지 봐야 되나요? 어디까지 봐야 되나요? 뭐 사실 61선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 워낙에 이제 상승 탄력도가 좀 크기 때문에 저는 뭐 61선까지는 보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래도 그 밑단에 있는 5일선을 이탈했을 때마다 조금씩 분할해서 사는 전략까지도 좀 유효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21선이 만약에 온다라고 한들 주가의 수준 자체는 그 이상까지 하락할 큰 위험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는 굉장히 좋은 또 현대무백스의 성장 동력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눌림목을 빠르게 좀 기회로 활용해 볼 만한 성장성이 큰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현대무백스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이젠 종목 리뷰부터 한번 해볼게요. 먼저 김성훈 의원이 로봇이랑 좀 잘 맞으시나 봐요. SPG가 수익률 1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또 부러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게 딱 또 경고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됐더라고요. 지금 구간에선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가 2차 목표가 6만 원으로 네. 제시를 했는데 벌써 8만 원이 넘어섰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신규 접근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액추에이터의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고 거기에 가장 빠르게 매출 이제 영업이익도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잘 나오고 있거든요. SPG가 유일하게. 그리고 상장하자마자 한 번도 적자를 낸 기업이 없었던 유일한 종목입니다. 로봇주 가운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왔던 건데 사실 현대차에서도 액추에이터 시장 진출하는 뭐 모비스를 비롯해서 HL만도 이렇게 좀 뭐 모멘텀적인 요소로서 반등이 나왔다면 SPG는 펀더멘탈적인 요소로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서 근데 당장은 지금의 가격대는 저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만약에 눌리더라도 큰 폭의 눌림목 아니면은 신규 접근은 조금 불가하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신규 접근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꺾일 때 그냥 어깨에서 팔아야 될까요? 사실 신규 접근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네. 보유하고 있으신 보유 관점에서는 그대로 홀딩하시는 게 맞겠죠. 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이 눌림목이 크게 안 올 수도 있는 이 액추에이터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그냥 기분 좋게 수익률 극대화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 시초가에 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걸지 내일은 장이 좀 좋았으면 좋겠네요. 이성욱 요원부터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현대유아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현대유아면 그냥 현대차, 기아 그리고 정의선 회장 그러니까 그 주주에만 봤을 때도 그냥 현대차 네. 그룹에 기울여 볼 수 있겠는데 일단 현대이하가 최근에 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그 전에 이제 5만 원대를 지난달까지는 유지하다가 최근에 지금 증권사에서도 8만 원 이상까지 목표 주가를 크게 좀 높였거든요. 네. 뭐 이 현대차나 뭐 기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높이는 것보다도 현대위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지금 많이 높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그만큼 이제 현대이아가 그냥 전통적인 현대그룹주들의 그 부품사로서 그냥 조용한 실적으로 좀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열관리 시스템이나 또 이제 기아 쪽에서의 캠핑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현대 위아의 실적에 대한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증가폭을 지금 실적을 높게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도 이 4분기 때 영업이익을 지금 현재 580억 이상까지 잡는데 그 전에 약간 400억대였거든요. 이렇게 좀 실적 추정치를 계속해서 증권사를 높이는 과정이 지금 주가에 좀 선반영되고 있고, 저는 이 부분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주위에서도 현대차의 매수 관점을 좀 많이 좀 얘기하고, 아니면 자동차 부품 현대 모비스를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는 현대 위아가 현대차나 현대 모비스보다도 약간의 저평가 관점에서 전 매수 관점을 지금 현재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72,000원, 손절가는 6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 내 좀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현대위아 목표가 72,000원, 손절가 6만 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김성훈 요원의 종목도 하나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일동제약을 들고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모멘텀주로 맞아요. 소개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가격대가 한 2만 원대 후반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사실 일동제약이 공략주였다면 좋았을 거예요. 예, 그러게요. 경구용 이제 임상 1상 완료하고 2상에 들어간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화이자에서 중국의 이 경구용 치료제 기업을 3조에 인수를 했더라고요. 네.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제약바이오주를 얘기할 때 1조 정도에서는 접근할 만하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일동제약이 그때 한 9천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한 1조 2천억 정도 됐는데 아마도 내년 정도 이상 들어가면 아마 글로벌 빅파마들이 굉장한 먹잇감으로서 군침을 흘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분자 화합물 기반의 경구용은 사실 주사용 펩타이드 기반보다 대량 생산에도 굉장히 이제 좋은 상황이고요. 저분자는 가격이 또 쌉니다. 그만큼 펩타이드 주사용보다 메리트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지금 사실 이런 그 플랫폼보다, 그리고 이 주사제보다 펩타이드보다는 경구용으로 움직임을 많이 빠르게 이어갈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내년 정도에 있을 이 오포그리플론, 만약에 이제 일라이릴리가 지금 3상 완료를 했고 상용화가 시작이 된다면 시장의 판도는 바뀔 거고,
지금 비만 환자 중에서 아직 침투율이 2%밖에 안 되잖아요. 그 네. 침투율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게 분명한 것은 경구용이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우리나라에서 1위 기업이 1등 제약은 아니고 1등 제약입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 네. 그리고 사실은 재무 구조가 되게 좋거든요.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로나미 골드 맞아요. 우리가 김낙수 씨가 탄탄한 캐시카우가 그렇죠. 있다고 하셨잖아요. 김낙수 씨가 지금 광고를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있는 것도 있고 뭐 비오비타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을 보유한 일동제약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 주가 5만 원, 손절가 3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사도 좋지만 아무래도 또 김성훈 의원처럼 주사 공포증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먹는 쪽으로 해서는 일동제약이 좀 탑픽으로 보인다.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35,000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의원들과 오늘장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